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실한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주말이면 찾아오는 주말의 이야부리. 네. 이야부리. 이번 주는 큰일이 많아가지고 MB가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일이죠. 네. MB가 들어간 것 때문에 MB에 대한 에피소드에 관심이 훅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 그 사건을 뭐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네.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공교롭게도 밤에 구속됐고 업로드가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건가? 한 획을 긋고 지나갔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가 버린 건가요? 별로 이제 관심 없는 거 아닐까. 아유, 그래도 뭐 들어주세요. 심심하잖아. 네. 오후에 심심할 때 들으세요, 그냥. 심심풀이로. 그래서 네. 오늘은 어제 저희가 방송해드린 거에 이어서 2부에는 한겨레 김정필 기자하고 그때 그 사건에 해당하는 네. 그 MB의 최근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다 이제 한 번에 정리해드린 내용을 2부에 담았거든요. 최초로 주말 야불이랑 그때 그 사건에 콜라보가 생겼네요. 네. 네.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되네요. 뭐 네. 그렇죠. 네. 그 전에 네. 공개방송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네. 첫날 표가 너무 안 나갔어요. 빌리 엘리엇. 네. 네. 이게 영화가 아무래도 이제 오래됐고, 뭐 재개봉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또 뭐 소장하셔서 보시고 이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네. 첫날 티켓이 저희 예상보다 조금 덜 나가가지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러 오세요.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검색이 잘 안 된다. 안 되죠. 네. 뭐 어떻게 찾아야 되냐 도대체. 그렇죠. 표를 사주고 싶어도 살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찬찬히. 지금 네이버를 키시고. 일단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김프로쇼 스토어팜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다 모여 있거든요. 왜 네이버 스토어팜에다만 여냐? 저희가 이걸 뭐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구축하는데 막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손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럴 일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막 이렇게 막 가맹점도 연결하고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네.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찾다 보니까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열었을 뿐이니까 김프로쇼 스토어팜 이거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뜨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굿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네이버에 김프로쇼를 딱 치세요. 네. 그러면 맨 위가 저희 팟빵 채널이고 바로 그 다음이 스토어팜입니다. 네. 김프로쇼 치고 네이버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스토어팜에 들어가시면 네. 상품들이 쭉 있으니까 거기서 좀 클릭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뭐 저희가 그 어지간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잘 계획해가지고 뭐 이렇게 차근차근 가고 이런 거 잘 없거든요.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죽어. 일찍 죽어. 지금 네. 저희가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네. 하루에 하나씩 에피소드를 매일 만들어내는 거를 1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청와대 국민청원 좀 올려주세요. 저 정도 하면 상장 받아도 되잖아. 그렇지. 네. 훈장 받아도 돼요. 훈장까지는 안 바라겠고 그냥 네. 청와대 기념품이라도 좀 보내줘라. 네? 시계랑 이런 거 좀. 네. 네. 부탁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많이들 와주시고 네. 공개방송 뭐 찾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것도 오면 또 허접할 거예요.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네, 미리 던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어쨌든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요런데 이제 의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자 뭐 이런 걸로. 이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빌리 엘리엇을 상영을 하는데 배리어 프리 영화라는 개념을 아시나? 그렇지. 네. 이 배리어 프리가 뭐냐면 시각장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자막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화들은 자막만 딱 나오지만 배리어 프리 영화들은 옆에 약간의 그 상황 설명들, 특히 소리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약간 더 부연 설명 붙여줘요. 자막으로. 네. 그래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빌리 엘리엇은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상영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그냥 보면 조금 자막 이상의 뭔가 글씨들이 나오니까 네. 거슬리거나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좋고 또 우리가 이게 또 의미가 뭔가, 있잖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네. 이렇게 문화생활을 폭넓게 하실 수 있는 뭐 현장에 오시는 게 많을까? 그거는 사실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많이 권하는 차원에서 네, 네. 한번 해보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특히 저희 김프로쇼 청취자 중에 구름신발님께서 네. 네, 베리어 프리 영화제 쪽에 일을 하시는데 네,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말씀을 미리 드려야지 그래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왔는데 자막에 뭐가 너무 많아. 이거 뭐야. 돈까지 내는데 이러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베리어 프리 버전으로 빌리 엘리엇을 상영할 거다. 기억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날 저희가 빌리 엘리엇 상영하고 문정희 배우하고 같이 저희가 토크쇼 하고요. 네. 둘째 날은 뭐 김보통 작가, 그리고 심영환 작가, 김용민 씨까지. 원래는 이제 주진우 기자도 부르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이 공중파 맛을 들여가지고 토요일마다 스트레이트 녹화하래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오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오는 상황이 됐고 뭐 이완배 기자님도 그때 하필 강의가 있어가지고 예, 김용민 돼지 엄마만 저희가 모시고 저희 이제 공개 방송을 그래도 1년에 몇 번 하려고 하는데 요번 게 잘 돼야 됩니다. 저희가 엄두를 못 내요, 이러면. 요 정도 스코어면, 네. 안 하려고요. 일이 너무 많아, 생각보다. 거의 지금 벼랑 끝 전술이야. 아니, 진짜로요. 근데 진짜. 북한인 줄 알. 플러스 친구로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도 네. 가끔 그렇게 답하거든요. 이럴 줄 몰랐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많지. 뭘 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네. 야, 이거를 우리 같이 그냥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자주 할 수 있겠나. 예. 근데 사람이 많이 오면 그거라도 할 텐데 이럴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 금요일 밤에 뭐 합니까? 술 먹지 말고 영화 보러 와요. 네. 대한민국 오세요. 괜찮아. 네. 네. 오실 거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행사니까.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기다릴 거야.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많이 호응해 주시고 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굿즈를 왜 2차에 나눠서 내냐. 해봐야 누가 하겠습니까. 여름 작가하고 저하고 김 선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손이 모자라서 한 번은 다 할 수가 없었어요. 행사 준비하면서 같이 해야 되니까 네. 야, 이게 이럴 일인가. 대대적으로 이번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인 행사가 될 수 있으니 와주십시오. 네. 하여튼 많이 와주시고 반응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고요. 에코백이 예쁘게 나왔어요. 이번 에코백은 지난번 거보다 확실히 훨씬 한 단계 네, 훨씬 예뻐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네, 나도 사고 싶더라. 그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하여튼 많이 봐주시고. 네. 네. 월요일 날 팔리나요, 그러면? 월요일날 올리죠. 기대해 주시고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플러스 친구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고맙잖아요. 고맙죠. 네. 그래서 녹음하고 있는 금요일 오후에 물건이 왔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미리 보내드렸어. 오. 미리 공개. 반응 어떻습니까? 완전 좋아요. 네. 네. 아무튼 많이 와주시고 네. 많이 검색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될 텐데 네. 딸기 축제. 그렇지. 딸기. 네. 우리 또 논산 청정구역 논산의 딸기 축제. 딸기란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그 이미지가 너무 상큼하잖아. 네. 향기도 너무 좋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과일이잖아요. 네. 딸기는 논산 하니까 내가 만든 건데도 참 느낌 좋다. 이게 무슨 깔때기야. 난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딸기 저희가 얘기만 했는데, 실제로 딸기 축제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물어봐야 도대체 됩니다. 언제 어디로 가야 되고, 가면 뭐 할 수 있고, 딸기는 어떻게 살 수 있고, 이런 거 한번 물어보자. 그렇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냥 충동적으로 내질렀는데,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네. 여쭤보려고요. 저희 논산시청의 홍보팀의 팀장님을. 공식 직함이 있더라고요. 논산시청 열린홍보실 홍보기획팀장님. 야, 네. 남상직 팀장님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전화를 해가지고요. 네. 저희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보기획팀장 남상직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남상직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좀 생뚱맞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니에요. 예. 네, 저희가 사실 제가 태어나가지고 딸기 축제 이런 걸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 소개를 할 수가 없어서 준비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소개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예. 딸기 축제가 뭐 하는 겁니까? 저희 논산 딸기가 역사가 깊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진짜요? 네. 재배 역사가 50여 년 되고, 일단 자연 조건이 좋고, 친환경 재배농법이라든지 우리 농민들이 재배 노하우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 생산량의 15% 내지 20%를 차지할 만큼 논산은 하면 딸기 하면 논산.
네. 역시 우리 팀장님이시라. 야, 준비됐네요, 멘트가. 아니, 저희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딸기 축제가 4월 4일부터 8일이잖아요. 예. 주요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시죠. 아, 그렇죠. 네. 가면 뭐 할 수 있나요? 딸기만 먹나요? 예, 아니요. 딱 오시면 저희 논산촌 둔치 네. 그 행사장에 한 5개 분야 90여 개 프로그램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시면 가족분들끼리 이제 지역에 딸기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1인당 10,000원이면 딸기밭에 이렇게 사람들을 풀어놓습니다. 오. 마음껏 따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따먹고 한 500g 정도 그 용기에 또 다 모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오, 인당 그런 10,000원이에요. 딸기 오. 수확 체험이 아주 인기 높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그 체험이고요. 안 씻어서 먹어도 돼요? 그럼요. 아, 진짜? 친환경요법으로 아.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즐길 수 있습니다. 인당 10,000원이면 개이득이네요. 그렇죠. 네. 좋네요. 많이 소문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많이 오면 힘들다. 이게 날짜가 보니까 4, 5, 6, 7 수목금토더라고요. 예. 수목금토일. 평일이랑 주말이랑 프로그램 차이가 있나요? 뭐 큰 프로그램 차이는 없고요. 네. 상시적으로 딸기 수확 체험도 이루어지고 딸기 케이크 만들기, 딸기 잼 만들기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상시적으로 열리니까요. 뭐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또 농장 가가지고 딸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남들이 네. 먹기 전에 미리 가서 먹는 게 낫겠네요. 주말하면 입 아프죠. 하여튼 nom보다 빨리 오셔야 더 훨씬 많은 딸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생각하고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딸기 축제에 많이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연결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면 봄나들이 하기 정말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많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2018년 논산 딸기 축제 여러 봄나들이 그 선택지 중에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야. 아니, 어디서 교육 받으세요? 아닙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딸기 축제 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논산시청 열린 홍보실 남상직 팀장님. 야, 연결했습니다. 이 충청도의 어떤 그 너무 화려하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용은 부실하지 않은 네. 아주 알찬 홍보해 주셨습니다. 야. 네. 하여튼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빨리 가실수록 좋은 딸기들을 많이 따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그러니까요. 그 농장에 풀어놓으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계속 먹을 거 아니야? 네. 하여튼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네. 또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면 네. 저희가 또 뽑아가지고 상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애기는 없지만 누구랑 가야 그녀한테? 되나? 요일마다 다르게 한번 가봐요. 수목금토일 매일 처음 온 것처럼. 자, 그럼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요. 시사 야부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2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1부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할 텐데, 사실은 이제 MB 뉴스가 제일 주 내내 이제 컸고, 그쵸. 언제 구속이 될 거냐, 구속영장, 영장 실질심사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가, 결국 실질심사 포기하고, 네. 밤 11시 좀 넘어서, 네. 발부가 돼가지고, 한 12시 반쯤 돼가지고 이제 호송차 타고, 716번. 이분은 716. 네. 네. 716 다시고, 네. 이제 동부지소에, 이제 구속수감이 됐는데요. 네. 동부지소가 저기라죠? 위례신도시 있는 쪽, 문정동 네, 이쪽? 새로 지어졌어요. 네. 옛날에는 동부가 제일 오래되고 허름하고 좀 낙후한, 구이동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동에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옮겨갔거든요. 소파로.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시설은 제일 좋죠. 되게 층고가 높대요. 그래가지고 뷰가 되게 괜찮답니다, 그 방이. 뭐 논현동만은 할까마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MB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2부에서 또 자세한 소식도 얘기하고요. 네. 이제 어저께는 MB의 예전 혐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훑어드렸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김정필 기자하고 같이 갖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대저모와 함께 뭐 MB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제 계속 하니까 오늘은 개헌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사실은 MB가 없었다면 가장 큰 뉴스 네. 그리고 가장 시끄러웠을 뉴스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MB 때문에 두 번째 단락, 뭐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다뤄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3일 동안 정부 개헌안을 이제 발표를 했죠. 3번에 나눠서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일에 걸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1일차에는 좀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해보면 국민들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 그리고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잘못한 국회의원들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아무 손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제 배지가 떨어질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제도적인 절차가 조금 마련되고 네. 그리고 생명권을 신설해가지고 이게 국민으로만 국한돼 있던 것들을 네. 뭐 일정 부분은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서 탈북자라든지 재국민이라든지 뭐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이제 확보되는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4대 의무에 대한 것까지 다 이제 커진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국민으로 제한을 하는데 네. 아주 기초적이고 이제 신체의 제약을 받지 않거나 네. 생명의 존중을 받아야 되거나 뭐 이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내용은 바운더를 조금 넓혔고요. 제가 기존 헌법이랑 이번에 헌법 개정안을 이제 정부 측에서 준비한 내용을 조항별로 비교 분석해 놓았던 어떤 인터넷 파일을 하나 봤어요.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니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기존에 주어가 국민이었던 부분이 사람으로 교체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 컨셉이 참 좋다. 왜냐면 이제까지는 국민이라는 정의 안에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국민이란 건 뭐냐면 국가가 상위 개념에 있었다는 거죠. 국가가 그 국가 안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상위 개념으로 존재했던 건데 그게 아니고 국가가 상위 개념이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철학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예민해야만 네. 짚어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전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들만 네. 보장을 받는 뭐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이제 인권에 대해서는 그걸 넘어서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네. 천부인권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1일차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2일차에는 토지 공개념과 지방 분권을 매우 강화하는 그리고 지방 뭐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뭐 이런 이제 틀을 담은 내용들을 좀 주로 발표를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3일차에는 이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네. 뭐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그리고 대통령을 4년 연임제로 네. 그리고 뭐 결선 투표제를 한다거나 감사원을 이제 독립기관화 해가지고 행정부 밑에 있으면서 그냥 맘대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제 행정부도 나름대로 이제 권력 감시를 받고 네. 뭐 이럴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것들이 눈에 띄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심용환 작가랑 헌법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대한민국 초대 헌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인권 감수성이나 담고 있는 철학이 진보적이었다. 네. 되게 급진적인 면도 없잖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중앙 집권화에 그리고 제왕적인 대통령제 형태로 많이 수정이 됐다. 이 부분을 손보는 게 진짜 개헌의 핵심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잘 살아있더라고요. 네. 네. 뭐 지금은 이제 초안이니까 네. 정부가 이거를 이제 발의를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반대할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반대하고 막 이제 어그로를 끌 텐데 뭐 감안해가지고 올리지 않았나 싶고 이대로 다 통과되는 건 어렵더라도 네. 특히나 이제 뭐 토지공 개념 같은 경우는 피부로 느낄 사람들이 사실은 좀 많을 거거든요. 나머지는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대통령 할 거 아니고 국회의원 할 거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뭐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거는 아닐 수 있을 텐데 네. 토지공 개념 부분은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토지공 개념이라고 해서 그러면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뭐 다른 나라, 뭐 호주라든지 뭐 네. 다른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넣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요 부분을 부각시켜가지고 예전에 세금 폭탄 프레임처럼 종부세. 네, 실제로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막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굉장히 무슨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처럼 이제 막 그런 소문이 돌게끔 은근히 이제 군부를 지피는 가짜뉴스 엄청 이미 돌아다닌대요. 네. 근데 종부세를 실제로 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2%예요. 실제로.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이 내는 세금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세금 폭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을 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이 토지공 개념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아마 빠지게 된다면 이게 제일 먼저 이제 바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참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머지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전향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던 것. 네. 뭐 여태까지 누누이 뭐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요거 하나 문구 바뀌는 거에 따라서 권력 구조도 굉장히 크게 바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법관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제 법원에 의해서 하게 하도록 바꾼 것도 네. 법원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만한 이제 큰 내용이기 때문에 네.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뭐 선거 연령이 낮아진 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면 네. 고민을 하겠죠. 받으려면 뭘 하나 빼야 될 텐데. 그러면 가장 자기들의 표하고 관련이 깊다.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1번으로 이제 토지 공개념일 거라고 보고 네. 예, 그거를 그러면 빼는 대신에 뭐 다른 거를 고소하고 뭐 이런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라서 네. 근데 뭐 선거구제 같은 것들도 각 정당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서로 입장들이 좀 다르긴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초안이니까 뭐 이걸로 100% 되냐 안 되냐라고 논할 필요는 현재 없고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청사진을 마련한 대한민국의 향후 몇 년, 향후 몇십 년에 대한 그림이 이렇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거는 그다지 많은 꼼수가 보이지 않고 정말로 헌법이 지향해야 할 그리고 우리나라가 쭉 길게 네. 아주 우리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니까 네. 가장 상위법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이 여러 가지로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내용이 담겼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드니까 뭐 이제 이후에 법이 바뀌고 하는 절차는 뭐 많은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겠지만 네. 어쨌든 초안을 잡는 것이 그래도 크게 사수를 안 쓰고 하려고 노력한 것이 좀 느껴져서 네.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여태까지 쭉 봐왔던 기조지만은요, 되게 담백합니다, 모든 게. 그리고 깔끔해요. 사수를 쓰지 않고 할 말 안 할 말을 딱 정확히 해서 담백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는 모습들이 이번에도 보였고 국민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거는 좀 약간 뭐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잘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게 국가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국가가 먼저 있고 너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태어났어. 이런 컨셉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들이나 사회 시스템이. 개인과 개인의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이 국가라는 헤게모니 앞에서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이게 약간 정당화되는 나라였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모였고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게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향하는 시스템이나 철학은 철저하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복무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잖아요. 사람이 먼저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개헌에는 그런 철학들이 녹아져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차후에 어떻게 진행될까는 이제 굉장히 지나는 과정이 또 이제 있을 텐데, 그거는 한번 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같이 하면 제일 좋은데 어깃장을 놓고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개헌이란 게 그렇잖아요. 국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국회 개헌선인 3분의 2를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바터를 쳐서라도 받아서 지선에 녹일 것이냐 아니냐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유리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본인들은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그냥 총선 이후로 아마 넘길 텐데 네. 저는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네. 총선 지형에 굉장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럴 수도 있죠. 아주 멀리 내다보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뭐 후반대가 되더라도 총선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좌석수를 차지를 하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개헌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뭐 총선이 어차피 좀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요. 개헌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발목 잡혔다라는 게 자기들한테도 좋을 아젠다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죠. 네.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여기저기 재고 계산하고 치밀하게 지금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안에서 지금 내용이 있고 자기들끼리 싸움들 하고 난리 났거든요. 아, 네. 없죠. 네. 뭐 하여튼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 나머지 뉴스들은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사람들한테 이제 와닿는 뉴스는 그동안에 사실 너무 큰 뉴스들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네. 네. 숨가쁘게 달려왔죠. 저는 뭐 이번 주를 통틀어 가지고는 좀 눈에 띄는 뉴스가 윤상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윤상. 네. 네. 윤 씨의 자손이라고 그 네. 막 역으로를 끌다가 네. 본명이 이윤상인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저도. 김영석 작곡가가 팩트 폭력을 가했더라고요. 네. 본명은 이윤상입니다만. 이신지 처음 알았어요. 네. 네.
평양 공연을 이끄는 예술 단장, 북한의 현송을 했다면 우리 쪽에서는 윤상 작곡가가 맡았는데 꽤 여러 팀 가더라고요. 네. 네. 뭐 조용필, 이선희, 네. 백지영, 레드벨벳, 뭐 아이돌 대표로는 레드벨벳이 네. 간다던데. 기자회견에서 그거 나온 거 알아? 팀 이름에 레드가 들어간데 괜찮냐고. 야, 이제 신박하다. 야, 윤상 씨가 많이 당황하더라. 야, 진짜.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뉴스가 저거예요. 장자연 씨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또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실검의 1위가 장자연 씨예요. 이 부분은 또 김포가 현역 기자 시절에 취재를 했던 경험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조금 뭐 내용을 그래도 좀 들여다봤던 사람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당연히 좀 밝혀야 하고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뭐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피해자가 숨졌고 그리고 증거들도 꽤 많이 이제 없어진 상태고 네. 수사를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 것인가 하여튼 조금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어떻게든 밝혀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생각을 하면. 네. 예. 또 하나 눈에 띄었던 뉴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이시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에서 과거 베트남전에서 한국 군인이 저질렀던 민간인 학살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잘못들을 저지른 게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하셨어요. 베트남 국가 주석 성함이 좀 재밌어요. 쩐다이꽝. 네. 성함 쩐다. 네. 네. 쩐다이꽝 국가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네, 과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인 쪽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는 게 맞죠. 네. 네. 이미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이렇게 한 거는 참 잘하신 일이다. 여러모로 합니다. 좀 품격이 있어서 네. 참 보는 내내 좀 든든한 것 같고 흐뭇하죠. 뭐 전 대통령, 전 대통령 지금 한꺼번에 구속돼 있어가지고 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아니고 걔들이 문제였던 이상한 거야. 이상한 사람들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후에 네. 뭐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네. 되게 떳떳하게 일을 잘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정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네. 어느 때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농담들이 있죠. 북한이 핵보유국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거 가지고 굉장히 그 카드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다. 네. 네. 그런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네.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시사야불이 2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MB 관련해가지고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조금 갖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첫날 티켓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제발 좀 많이 와주세요. 네이버에 김프로쇼 스토어팜 또는 김프로쇼를 검색하시면 바로 두 번째 링크가 구매 링크다. 네.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 많이 와주십시오. 네네. 여러분께서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 네. 김프로쇼가 1년 하고 안 닫을 수 있어요. 지금 약간 위태해. 1년 하고 대대적인 공개방송 한 다음에 네. 내릴판이야 지금. 땅 파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여러분 네. 도와주세요. 네. 하여튼 네. 면구스럽지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좀 찔리신다면 바로 스토어팜. 자,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요. 2부에 김정필 기자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김프로쇼 오리지널 그때 그 사건. 네, 한겨레 김정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정필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토요 시사야불이 2부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조합도 신선하네요. 근데 이번 주는 MB가 이 주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놓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최초로 시사야불이랑 그때 그 사건의 콜라보. 요 콜라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 좋냐? 우리 또 강의를 들었는데. 날로 먹는 포지션. 여태까지 우리가 떠드나고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억에서 끄집어내야 하고
자료도 찾아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 최근 얘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편하게 네.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혐의가 10가지가 좀 넘는 것 같고 죄명은 6개인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뭐 보도들이 워낙 많이 돼서 범죄 죄목만 말씀드리면 네. 뇌물수수,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조세포탈 횡령,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네. 뭐 뭔가 이렇게. 흉악한 범죄는 다 있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에 처리하는 죄목의 한 80%가 다 나온 거 아닌가. 그렇지. 자범들 빼고는 이걸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나씩 나오거든요. 뭐 뇌물사범이면 뇌물사범. 뭐 횡령이면 이제 횡령은 조세포탈하고 엮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두 개 이렇게 세트로 가고. 근데 대통령 기록물법까지 엮여가지고 뇌물, 횡령, 조세포탈 이렇게 다, 야, 이거는. 역시 대통령만이 저지를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금액도 덩어리도 크고 남다르세요. 박근혜냐 이명박이냐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최근 뭐 수사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느 쪽이 죄질의 경중을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막상막하다 진짜. 네. 정말 백중지세라서 근데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의 죄질이 더 좋지가 않다. 더 죄질이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영어 문장의 형태로 치면은 이제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는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그런 뭐 의사도 없지 않았겠지만 범위가 없진 않았겠지만 자기 머리 위에 앉아있던 최순실 씨가 의 어떤 그런 핸들링, 조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저지른 범죄들이 상당 부분 좀 있었고, 반 정도는 수동적으로 움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근데 이제 MB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돈을 당기고 뭐 이러니까 뭐 범죄 사실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선 전에 이미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 오른 상황이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대선 전에 이미 당선 축하금 명목의 돈들을 엄청 많이 당겼더라고요. 대선 전에 이미. 돈도 많으신 분이 뭘 그렇게 또 남의 돈을 그러니까 납중납중 받았나 몰라.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뭐 그 다스에서 많이 땡겨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달 그럼 쓰면 되지. 뭘 그걸 또 막 어디 스님한테도 땡기고 뭐 어디 뭐 기업한테도 땡기고 정말. 새로 받는 돈은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김인옥 씨는 에르메스 백도 받고 뭐 다 사실 수 있는 재력이 있으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 모험을 왜 걸었을까? 뭐 그런 의문도 드는데 뭐 범죄 사실은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범죄의 형태가 좀 다른 어쨌든 뭐 죄질이 좀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본인이 컨트롤 타워로 다 할 수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맑아. 맑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나 맑은 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욕하면 안 돼. 그 대통령을 가셨으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맑으시고 판단을 못 하시니까 근데 그거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지. 뇌가 없는 분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면 그냥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으니까 아버지 후광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면 무슨 정수장학회 이런 데서 그런 데서 맑게 계시면 하시면 되잖아. 그런 데서 맑게 계시면 괜찮지.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 꼭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인데 MB는 이 옛날에 이제 기업할 때부터 이 안 좋은 습관만 많이 들여가지고 그걸 또 그대로 가져와서 또 막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놓고 막 자기 이제 온 집안이 나서서 이렇게 해먹고 하니까. 정도원 씨가 했던 딱 한마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 가족들, 직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가족 회사를 해먹듯이 나라를 지금 해먹은 건데 그쵸. 이게 사실은 아주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있는 더 커다란 돈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조 단위 돈이 사실은 있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러면 안 됐을 것이냐. 다 했지, 뭔 소리야 했지. 안 됐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 회사 돌려가지고 해먹고, 뭐 당선 축가금 받고, 국정원에서 조금씩 받고, 뭐 이런 거 걸린 게 지금 이만큼인데. 꼼꼼한 양반인데. 그 큰 돈 움직이는 거는 더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전부 이게 외국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막 형성되고 뭐 돈이 나간 꼬리표를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추적이 안 돼요. 좀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쿠르드 쪽에 갔던 돈인데 제가 쿠르드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위험해요. 그래서 실제 정말 출장을 좀 알아보다가 그쪽에 뭐 사정이 너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뭐 가지도 못하고 뭐 전부 무슨 뭐 남미,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로 돈이 다 튀니까 근데 덩치도 뭐 조 단위 돈들이 막 가니까 그 돈들이 사실은 마지막 종착이 어디에 됐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진짜 밝혀서 좀 찾아야 되는데 검찰이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을 쉽지 않죠. 거예요. 예. 이게 특히 이제 뭐 현지에서 현금으로 돈이 이렇게 튀거나 막 잘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면은 투자자문사, 뭐 유명 자문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뭐 이런 데들이 M사 말씀하세요. M사잖아요. 어떻게 아시죠? 아유, 그거 지금 팟캐스트 틀면 한 수백 개 나오거든요. 당시 제가 들었던 진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기사를 쓸 수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자원외교로 돈이 한 40몇 조가 막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런 데서 이제 먼저 소문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자문서 보고서를 써주고 대신에 돈을 얼마 주면 우리가 그중에 얼마를 너희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 방식까지 전부 제안을 먼저 했다고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밝힐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업계에서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M사는 뭐 김백준 씨 아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문회사나 자산운용회사들 그리고 컨설팅 회사들은 다 그렇게 이권으로 묶여 있으면서 큰 돈을 움직이는 예를 들어 국부펀드나 각 나라들마다 큰 돈이 오가는 그 연기금 이런 데들한테 사업 제안을 되게 많이 넣어요. SOC 투자나 아니면 항만 투자나 자원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매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던지고 여기다 투자하세요라고 던지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정식으로 받는 피 말고 그걸 의사결정하는 사람들한테 백머니를 항상 퍼센테이지로 줍니다. 예, 그게 되게 크거든요.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까지 해먹은 것까지 치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제 뭐 빙산의 일각 조금 드러나가지고 그것도 지금 크게 책임을 지셔야 되겠으니까 이 시점에서 좋은 건 이시영만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 지금 전 국가적으로 나서가지고 찾아준 거 아니에요. 네 재산이야. 네 거야, 내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네 거야 해가지고 찾아줬잖아. 벌은 아버지가 다 받아. 상속세 받고 이거 상속세 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수사죠. 그러니까 MB 재산 찾아주기 수사 같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만 안 좋고 사실은 뭐 남은 가족들은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는 힘들겠죠. 근데 이게 검찰 수사가 뭐 그런 질문들도 하시더라고요. 왜 김윤옥 씨와 뭐 이시영 씨는 왜 처벌을 안 하냐. 근데 전직 대통령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에 보면 기업 수사도 그렇고 일가족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한 명만 보통 구속 수사는 한 명만 구속도 그렇고 기소도 한 명만 하는 거를 검찰이 관행처럼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종의 관행 비슷한 건데 뭐 범죄 사실이 워낙 명확하고 하면 그리고 죄질이 안 좋으면 그 관행을 꼭 따라야 되는 거는 아닐 수 있는데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수혜를 다 입기는 했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공모를 한 게 사실 좀 드러나야 지금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던 사람들은 다 자금 관리인들. 그렇죠. 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아버지가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범죄를 구성하려면 이게 범죄가 이렇게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뇌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신분범이에요. 이 혐의라는 게.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돼야지만 범죄가 요건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윤옥 씨나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모든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용이하죠. 근데 김윤옥 씨와 이시영 씨까지 하기에는 뇌물죄는 일단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범죄 구성하는 이유에서도 이전 대통령 쪽으로 가는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시영 씨는 다스에서 뭐 역할을 주요한 임원으로 이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될 부분이 좀 나올 수는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끈이 떨어졌으니까 예전에 뭐 다른 추문에 휘말렸다가 쓱 빠져나오고 이런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 것들이 걸려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시영 씨 좀 혐의를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다스의 그 협력사들을 사실상 강탈하다시피 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형태는 뭐 업무방해 뭐 이런 걸로도 뭐 볼 수도 있는데 글쎄요, 거기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더더욱
좀 그렇죠. 에르메스 예. 백에다가 뭐 현금을 받았다는 둥 만둥 하는데 받은 사람이 김윤옥 씨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MB 쪽으로 몰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 에르메스든 받은 돈이든 뭐 현물이든 네. 이게 죄가 되려면은 이게 일반인이 뭐 그냥 에르메스 받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선물이야 그런 예.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려면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부부는 한 몸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이전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는 공무원이 아니군요. 공무원이 아니죠. 네, 공무원은 아니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수사를 보면 뭐 죄명이 6가지고 기본 혐의가 이제 10개가 넘는 뭐 영장 청구를 할 때 영장 장수만 뭐 200장이 훨씬 넘는다고 하니까 네. 하여튼 의견서가 한 1000쪽 된다고 하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굉장한 공을 들여서 이제 뭐 수사를 했는데 네. 저는 지금 뭐 수사팀 관련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거나 뭐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큰 수사는 친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끝나고 이제 만나는 게 예의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 막 많은데 지금 제가 만나서 뭐 하겠어요? 제가 만나서. 민폐죠, 민폐. 네. 네.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뭐 건너서라도 들으신 게 있으면 좀 해주세요. 범죄 내용이나 그러니까 수사 중에 얻은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면 이게 당사자가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순 없지. 예. 네. 근데 사실 좀 그러긴 하거든요. 고선은 뭐 선을 절단시켜가지고. 아유, 네. 뭐 어차피 뭐 기자님 들어가시는 거지 내가 들어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처벌을 안 받고 네. 외부에 얘기한 검사가 문제가 되니까 이건 절대 검사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판사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오프로 듣는 경우가 사실 많고요. 그래서 외부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수사 외적인 내용들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 대통령도 아니고 이게 전전 대통령 그렇죠. 수사인데다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도 하고 그런 인연이 있어서 노무현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이 MB 때 수사 중에 이제 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복 수사다. 뭐 이런 오해를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사팀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서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수사가 사실은 돌파가 됐던 거는 이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하다가 뚝이 좀 무너진 측면이 있거든요. 원래 이거를 검찰로서는 대놓고 하려고까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 그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뭐 상납하고 이런 특활비. 그렇죠. 네. 특활비 그게 이제 뇌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세훈 원장이 MB를 물어줬어요. 예, 정말 화끈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뚝이 무너지면서 네. 수사팀도 활기를 찾고 여러 가지 증거물 찾는 과정에서 주요 이제 수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기대를 안 했었대요. 근데 뭐 너무 자백들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MB를 보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MB가 사실은 측근 관리도 전혀 못했던 것 같고 MB가 또 그들을 보살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불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MB가 국회의원 할 때 이제 데리고 있던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뭐 하루 종일 수행을 하니까 집안을 못 살피다가 전세 자금이 좀 필요해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MB한테 그 얘기를 했었나 봐요. 좀 전세 자금 좀 어떻게 좀 빌려달라. 금방 갚겠다. 근데 그 얘기하고 다음 주에 해고가 됐대요. 그래서 그 전세 자금이 얼마냐 도대체 물어봤더니 2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 진짜. 네, 옆에서 봤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사람 귀한 줄을 좀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대선을 앞두고 그때 이제 KBS 뭐 교양 프로그램에서 그 대선 후보들의 그런 일상생활을 뭐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당시 유명했던 김승현 씨라고 이제 MC가 있었는데 네, 알죠. 머리 크신 머리 분. 크신 분. 동시에 기억하는 머리 크신 분. 정말 컸나 보네요. 머리가 진짜 커요. 머리 진짜 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MB 집에 이제 간 거예요. 당시 이제 가회동 그때 한옥마을인가 그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가서 이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아침 밥을 먹는데 김윤옥 씨가 밥을 내오는데 그게 왜 눈에 지금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MB 밥은 돌솥밥을 MB 밥 앞에 놓더니 김승현 씨 앞에는 밥집 가면 왜 스테인리스 밥 그렇게 갖다 놓잖아요. 야, 굉장한 디테일인데? 정말 그때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니, 방송에 나오는데도 의식을 전혀 못했나 보네요. 의식을 못했다기보다는
원래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승현 씨가 그때 기억나는 게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고 아마 본인도 이 밥은 누구 밥인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네. 그런 아주 그 애매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좀 예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게 아닌가 뭐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빅픽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건 또 뭔 소리야? 아니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용판처럼 빨리 끝나고 확정이 됐으면 그렇죠. 이 지경까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안 끝내고 막 말도 안 되게 우병우 통해가지고 해서 길지 끌고 약간 파기환송시켜가지고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고 어쩌고 하다가 지금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야, 해맑으신 분의 빅픽처가 있었다니까. 때로는 해맑은 게 역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기사에도 안 쓴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아마 지금 수사 중일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뭐 최동욱이 뭐 혼외자 사건 뭐 그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때로는 정말 의도치 않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게 국정원 수사 당시에 발표하는 당일날 조간에 조선일보의 수사 발표 내용이 보도가 돼요. 네. 똑같이 네. 보고서 내용 그대로. 근데 그 프레임을 조선일보가 이제 별거 아닌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완전히 깔아뭉개는 식으로 보도를 했죠. 네. 전날에 이게 이제 수사팀에서는 좀 인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대책도 마련하고 발표 내용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최동욱 총장이 당시에 트위터 수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발표할 때는 이것까지 얘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조선일보 그 보도를 보고 아침에 정말 이 대노를 해서 트위터 수사까지 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도 선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불을 지른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사팀 내부 얘기도 이 정도까지 방해를 안 했으면 자기들은 트위터도 이렇게까지 확대해가지고 수사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날 이제 수사 자료를 입수하고 뭐 그게 결국에는 이제 청와대 통해서 입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 국정원 수사가 이렇게까지 진일보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역사라는 게 그런 책도 있잖아요. 뭐 역사라는 게 뭐 우연의 그런 역사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예. 네. MB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얘기가. 돈을 이분이 너무 아끼시니까 저는 약간 의아했던 지점은 뭐냐면 변호사들 사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아낄 일인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돈이 아주 없으신 분도 아닌데. 아주 없기는 어디가 진짜 많지. 아니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보도는 그게 아마 제목이 그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뭐 돈이 없어서 변호인 살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갔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보도가 이렇게 잘 보시면 제목만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따서 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원래는 이제 모 로펌에서 거의 메이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MB 정부 때 굉장히 잘 나갔던 로펌인데. 발은. 네. 그건 뭐. 발은. 네. 낙검수 들은 분들은 다 알죠. 네. 네. 아, 거의 다 실명 공개하시는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너무 잘 나갔으니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엎어진 게 정권에 대한 좀 부담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변호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피의자예요. 네, 고객, 클라이언트. 본인한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줘야지. 변호를 하죠. 그래야지 뭘 알고 변호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한테도 그런 얘기할 의사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똑같지 않을까요? 검찰 가서 했던 얘기랑 변호인이랑 얘기할 때도 그건 나랑 관계없다고. 그렇죠. 난 정말 모른다고. 네. 변호인이 만약에 고객의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사실 변호인은 변호사법에 그걸 외부에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그게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MB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제 검찰의 칼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형사사건에서 이 변호인을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까지 변호인과 거리가 두게 되면은 거의 대놓고 칼을 맞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뭘 얘기를 좀 해줘야지 자기가 그걸 알고 자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범죄는 좀 부인하기 어려우면은 죄의 유무보다는 경감을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량을 갖고 좀 다툽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좀 형사사건의 변호 전략을 짜는데 얘기를 있는 그대로 다 안 할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변호인이 누구죠? 현재는? 지금은 뭐 구성돼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MB 정부 때 밑에 있었던 스태프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동기 대검 차장을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랑 강훈 변호사, 당시 MB 정부 때 아마 법무비서관인가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판사 출신이고. 예, 네.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 있던 법률가 출신들의 그 스태프들이 별도의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만들어서 아마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안타깝지는 않더라고요. 안타깝지는 않은데, 좀 MB 입장에서는 참 사람 관리를 정말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조사 받을 때 출석하는 날도 그랬지만, 진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검찰 수사를 어떻게 좀 피하고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매를 맞더라도 어떻게 하면 덜 맞을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가 볼 때는 전혀 못 받고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맞을 때도 딱 맞을 때 엉덩이를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좀 덜 아프다 뭐 이런 거를 알잖아요. 많이 맞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맞는 순간 뒤로 살짝 빼는 그렇죠. 그런 스킬들. 그것도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건 뭐냐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거는 뭐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면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관계나 참고인들의 진술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할 때는 검찰이 피의자 불러놓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냐면 일부러 부인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해요. 이거를 이제 뭐 부인조서라고 하는데 일부러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너 그 돈을 안 받았죠? 누구를 안 때렸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하는 답변을 들으려고 해요. 그 왜 그러냐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관계가 확실하게 자료를 갖고 있으면 피의자가 부인하는 답변을 하면은 영장을 받기가 좋거든요. 뭐 영장 발부 사유가 주거지 불분명,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답변 그대로 받아다가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대로 증거관계 배치되는 증거관계랑 같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거의 100% 발부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인 조서를 받거든요 일부러. 근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대비해서 검찰과 그럴 때는 어느 정도는 좀 협조할 건 협조하고 정말 다툴 여지가 있는 건 다투고. 다음날 한동훈 3차장이 공식 브리핑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 다 잡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영장이 100% 나옵니다. 빼박 구속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아마 결과가 나왔을 텐데 검찰로서는 그런 전략으로 이미 부인조서 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 MB 입장에서는 전혀 법률 조언을 못 받으신 게 아닌가. 아니면 조언해 주신 분이 감이 많이 떨어지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도 충분히 좀 넘겨 짚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는 않지만 뭐 저희는 주로 이렇게 말하죠. 쌤통이다. 네, 그리고 제가 뭐 꽃이다. 어딘가 라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날 와서 조사받는 날 아침에 자기가 이제 잠깐 이제 소회를 밝히고 들어갔잖아요. 그때 보면 그 마지막 문장이 비문이거든요. 바라건대 이번 일로 역사에서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 근데 그거를 프린트해가지고 자기가 적어온 그대로 썼거든요. 본인이 썼단 얘기인데 뭐 법률적인 조언은 물론이고 그 발표문 적는 것도 사실은 조언을 받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인의 의중을 전하고 그걸 메시지를 잘 담아가지고 쓴 거를 읽는데 본인이 썼단 얘기거든.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네,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 불려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이런 일이 역사에서 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요런 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약간 보복 수사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요런 걸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쓴 거지, 비문을 그냥. 비문 많이 쓰시거든요. 그분 유명하죠. 맞춤법 틀리는 것도 진짜 많고. 박명록인데 다 틀려있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읍니다 쓰고 막 이런 거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적어와서 쓴 거를 보고 야 정말로 옆에서 그렇게 메시지 관리하거나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었구나. 그날 보면은 출석하는 날 그 앞에서 그 얘기했던 대목 중에 뭐 말을 아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을 다 했잖아요. 그런 것도 비문은 아니지만 뭐 사족 같은 것들도 많이 달렸던 것 같고 도움을 옆에서 못 받는 그런 정황들이 또 하나 뭐냐면 그 전에 MB 사무실에서 검찰 출석 통보 받은 날이었나요? 그때 왜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달라. 그 그렇죠. 얘기했던 날. 네. 그래놓고 검찰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뭐 허위 진술이라고 했었죠. 근데 아무튼 사실은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절대 외부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가장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때 기침 많이 하셨잖아요. 또 사실은 그날 얘기했던 게 전혀 도움이 안 된 얘기예요. 법률적으로는. 근데 사전에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변의 참모들이 사실 말렸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말리고 김두 씨인가요? 중앙일보 출신의 그 홍보수석 했던 김두 씨인가가 아마 혼자 좀 만류를 했는데 그 외에는 뭐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도 정무적인 감각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다 뒤에 서 있기만 하고 그 이동관 수석 있죠. 이동관 수석은 난 그 짤이 기억이 나요. 바레인 갔다 와가지고 공항에서 그쵸. 나가기 전에 한번 인터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버렸지. 이동관 수석 떼어놓고 먼저 갔어. 나를 안 태우고 뭐 어떻게 하냐고 막 뒤에서. 그 정도예요, 지금 팀이. 손발도 안 맞고. 그렇죠. 안타깝진 않습니다. 쌤통입니다.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이제 기소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뭐 한 근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1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워낙 범죄 사실이 많아서 그리고 실소유주에 관한 부분들은 많이 다툴 것 같아서 아무튼 1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1년이 조금 더 걸렸는데 그렇죠. 뭐 확정될 때까지는 훨씬 더 걸릴 테고 근데 저는 검찰이 조금 여력이 있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좀 수사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검찰이. 그렇죠. 그러네요. 청계재단이라고 그러니까 헌납하신 거. 왜 이 발언이 나왔냐면 대선을 며칠 앞두고 김경준 씨 BBK 관련해서 MB가 광운대에 강의를 하는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뭐냐면 BBK랑 뭐 LK이뱅크, 뭐 옵셔널, 뭐 이거를 전부 자기가 뭐 설립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의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MB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의 다 메이드가 된 상황에서 이 동영상으로 이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인가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노후에 살 집은 뭐 방 한 칸이면 된다. 뭐 이런 뭐 이러면서 이제 청계재단 만들겠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 밝혀진 걸로는 방 한 칸 만드는데 뭐 67억 갖다 쓰고 뭐 이랬었죠. 얼마나 큰 방 한 칸을. 근데 그 재단 설립을 그때 하면서 현금으로 재단을 만든 게 아니라 당시에 그 MB 소유의 빌딩들 3개랑 뭐 다른 것들을 좀 그 재단에 이제 헌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 서초동 청사 앞에 있던 영포 빌딩. 네, 영포 빌딩, 뭐 대주 무슨 빌딩이 하나 있고 뭐 양재동에 있는 뭐 빌딩이 하나 있는데 이 3가지인데 건물로 헌납을 하면서 빚도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 빚이 은행 대출 빚이 한 30억인가 50억인가 있었는데 이 재단이 첫해, 둘째, 셋째 해까지는 장학 사업을 안 해요. 목적 사업을 안 하다가 그 여론에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임기 한 3년 차인가 4년 차에 그때 이제 처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계재단이 제가 볼 때는 절세 수단으로 만든 것 같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그 빚을 청계재단이 그 빚을 갚으려고 은행에서 뭐 50억인가 대출 받아가지고 매년 이자만 거의 2, 3억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뭐 빌딩 같은 경우는 재단 소유로 가면서 본인 이제 세금도 안 내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에서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MB가 저 재단 만들면서 그러니까 실제 운영이나 소유는 자기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측근들 다 앉혀놓고 사위가 하잖아요, 사위. 그렇죠. 그러니까 MB가 저 재단 만들면서 한 100억 정도 절세를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럼요. 돈에 있어서는 아무튼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쪽으로는 머리가 굉장히 잘 빨리 돌아가시는 분이 아닌가. 그 강남에 돈 많은 분들이 요즘은 안 된대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근데 예전에는 재단법인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그걸로 절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뭐 큰 IT 기업들도 다 무슨 뭐 장학 사업하고 이러는 게 전부 이제 그런 절세 수단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잘 빨리 배우신 것 같아요. 돈 쪽으로는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시죠. 이분 교도소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돈 벌 분이야. 분명히 한번 지켜보겠어 거기서. 근데 그걸 보면은 정말 김경준 씨가 대단한 게
그런 사람을 상대로 140억을 들고 진정한 위너지. 네. 물론 본인이 8년간 고초를 겪었지만 그렇죠. 진정한 위너지. 잘못 건드렸다가 저렇게까지 화가 나게 만든 사람은 아마 김경준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보통 다른 사람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다가 자기 화에 못 이겨서 막 이랬을 텐데 정말 고수끼리 만났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역시 이래서 IB 출신의 월스트리트 다니는 그 프라이빗 뱅커들은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MB와 관련된 혐의, 뒷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MB가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빨리 끝난 면이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올해 한 중반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작년 정도에는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그 사건 정리하면서는. 이게 지방선거가 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생각보다 증거도 많이 나오고, 증인들도 시원시원하게 불고 막 이래가지고. 주변 분들이 지난 1, 2월 달에 열일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찰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혐의가 훨씬 많아져가지고, 처음에는 다수로 잡아넣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면 뭘 찾겠나 한참 고민하다가 잡은 게 이제 그 관봉. 그렇죠. 관봉 그걸로, 요건 되겠다. 그래서 국정원 특활비 정도로 이제 엮어놓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서 너무 많아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져가지고. 진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얘기하지 말라는데, 할 정도로.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장은 들어갔지만, 영장이 발부되는 걸 전제로 추가로 20일 더 수사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기소 전까지. 그 전까지 이제 추가 수사를 더 할 것 같고, 그 후에도 이제 다른 혐의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수사가 너무 보도가 안 돼서 좀 안타까운데 가장 중요한 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군 사이버사의 그 정치 개입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치 개입도 문제지만 무관들인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저희 같은 역사적인 좀 안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쿠데타의 기억이 여전히 그렇죠. 남아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총칼만 안 들었지, 사이버상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칼 들고 선거 개입한 거거든요. 정치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보도도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MB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더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MB가 기소돼서 재판을 쭉 진행할 거잖아요. 그럼 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갈 텐데, 그 사이에 밝혀질 수많은 또 일들이 생기면 그건 또 추가. 네, 그렇잖아요. 추가 기소를 따로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추가 기소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할 수 있는 총 기간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재판이 길어질 경우에는 구속 최대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풀려나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 검찰이 이제 어떤 수법을 쓰냐면 구속 최대한 기간 조금 전에 추가 기소를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속 기간이 연장이 돼요. 다른 제목으로. 네, 다른 제목으로. 최장 6개월인데 6개월 거의 끝나갈 즈음에 다른 제목으로 6개월 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는 1년 동안 구속이 돼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엎어졌는데 다시 또 칼을 꽂는 정말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MB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해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어쨌든 그때 그 사건은 상관없이 MB 정권,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핵심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그네들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덮고 지나갔던, 그래서 일을 더 키우거나 문제가 좀 됐던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라서, 다음 달 그때 그 사건은 MB 말고 박근혜 정권대로 옮겨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시죠. 네, 너무 이게 시국이 급변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촛불 전국 이후에 대선 끝나면 정치의 계절이 약간 그래도 잠깐 잠잠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더 다이나믹해. 그렇죠. 네. 정상회담이 지금 큰 건이 2개가 지금 예고돼 있고 개헌안도 지금 워낙 큰 이슈라서.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 돌아가는 거를 좀 보고 다음 달 그때 그 사건은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한번 조금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 순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시느라고 이틀 동안 네,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리 안 된 거를 편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제가 위너.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 그때 그 사건으로 찾아뵙고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